사회 질서에 반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면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말은 질서에 위반한다는 얘기죠, 그죠? 질서에 반한다, 질서를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로 하면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기로 하면 뭐예요? 무효다 이런 얘기. 예,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랑 만나가지고 야 오늘 우리 도박이나 할까? 도박은 무효예요. 왜? 나쁜 짓이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도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 2명 죽일까? 좋아. 사람을 2명 죽이려 계약했어요? 반사회적이죠.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예, 나쁘죠, 그죠? 그리고 반사회적이에요. 따라서 무효니까 사람 죽이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죽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황교안 총리도 얘기하고 막 우병우 씨도 얘기하고 막 김기춘 씨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반사적이지 않은 거라고. 세금 회피는 반사적이지 않다고. 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검사 출신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죠? 세금을 안 낸다. 아주 황교안 총리 얘기도 하고, 그죠? 처벌이 약한 게 아니라 법 취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 취지는 예,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나쁜 짓이 아닌 거.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은 있잖아요.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강자를 위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법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뭘까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그죠? 근데 재산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 과거에 이제 법학이나 이런 것들은 강자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죠? 세금 많이 되는 거 이렇게 배워놓고서는 이제 서민들한테는 공익광고 해가지고 납세는 뭐예요? 신성한 국민의 의무 꼭 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일종의 뭐예요? 우민한 거죠. 우민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상식시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뭐예요? 세금 열심히 내라고 배웠는데 청문회 때 왜 욕 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그죠? 저 새끼들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잖아요. 다 안 내잖아요. 뭐 내는 놈 하나도 없잖아. 다 안 내요.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지는 전공 대학에 가서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배워놓고 일단 이제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예요? 세금 열심히 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착한 게 아니라 뭐 법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법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 그런 거죠. 뭐 상식에 반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탄력 원리라 가지고 함무라비 법칙인가 들어보셨죠? 여태 나왔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죠? 그러면서 언론에서 뭐라 그래? 잔인한 형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이에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박애주의 형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비유예요. 눈을 뽑는다는 얘기는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등가성 해가지고 네가 100원을 훔치면 100원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왜 박애주의 형벌이냐면 네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돌려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현행 형법은 그런가요? 아니죠. 100만 원 훔쳤으면 100만 원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도 받아요? 형벌도 부과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이 굉장히 잔악무도한 형벌이 아니라 굉장히 뭐예요? 범죄주의자 위에 인도주의적 형벌인 거죠. 현대도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론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을 배우다 보면 상식적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166페이지죠. 166페이지 보시면 제사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보면은 저는 또 요새 보면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야구 선수가 누구였더라? 그 사고 난 사람 말고 그 이번에 김현수인가요? 박병호가 이제 작년에 갔는데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걔 연봉이 겉보기에는 많지만 세금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별 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수가.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뭐하러 가냐 봐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 바라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그래도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뭐예요? 많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벌더라도 세금을 뭐예요? 많이 안 걷는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어디서 버는 게 유리해요? 한국에서 버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뭐예요? 역진세 국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있는 사람에게 편한 나라예요. 있는 사람한테. 모든 제도가. 세금도 그래요. 세금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럼 더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런 거를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이럴까 뭐 당연히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됐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걔는 있는 사람 유지 정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상속세를 폐지하겠대요. 미국에서. 상속세를. 예? 상속세를 폐지하겠대요. 그러니까는 워렌 버핏인가요? 그 사람 뭐 제대로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사람은 오히려 상속세를 어떻게 해요?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트럼프도 그 인간도 재산이 450조예요. 450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법을 봤을 때는 누가 정상인 거예요? 트럼프가 정상인 거죠. 그죠? 그죠? 세금 안 내려고 그죠? 정치까지 바꾸고 하는 게. 근데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죠? 비정상인 거죠. 아무튼 법이 이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내일 이제 그 탄핵 소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 탄핵 소추가 그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녹화하는데 좀 그러네. 오히려 그 문재인이 탄핵 소추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 문재인이 원한 게 즉각 하야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죠? 빨리 선거할수록 문재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뭐 만약에 지금 하야하면은 내년 2월 초니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양반은 땡이니까 문재인이 하고. 근데 한나라당에서는 뭐죠? 4월 달에 하야하고 6월 달에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한나라당이 뭐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방규임이 와서 선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6개월 정도는. 그죠? 예, 그죠? 근데 그러면 한나라당은 그러면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기를 원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반기문 총장의 그 검증 시간이 길어져요. 선거가 내후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1년 넘게 이제 선거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반기문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나 막 이런 게 막 도드라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6월 달 정도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반기문 총장이 되려면.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즉각 하에 물고 나왔잖아요. 그죠? 탄핵 소추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 것 같은가? 대충 한 4, 5월 끝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180 이렇게 제한이 180일 그죠? 그럼 6개월이잖아요. 그죠? 6개월이죠. 근데 6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2달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2달 내면 끝날 수는 없고요. 한 3, 4개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딱 4월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기간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싫잖아요. 지금 하든지 아니면 늦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 아까 말한 육관 그 국무총리가 좀 문제예요. 그 양반이 탄핵 소추해지게 되면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권한 대행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만약 그 양반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뭔가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딱딱딱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게 되면 이 보수층에서는 뭐죠? 황교안 총리가 뭐예요? 떠오르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반기문 총장보다 더 강력한. 그러면은 이게 탄핵 소추하게 되면 시기도 문제는 굉장히 싫은데다가 지금 황교안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탄핵 소추를 부기를 시켰어요.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야당에서 뭐라 하냐면 부결되면 다 총사퇴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총사퇴하려면은 회기 중이면은 국회의장 아무튼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승낙을 해야지만 사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략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부결되면 일단 새누리당은 여론에서 직격탄을 받죠. 나쁜 새끼들 나가 뒤져라. 새누리당은 완전히 당 자체가 녹아내려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야당이 총사퇴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적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법을 만들려면. 근데 법을 못 만들면 식물국회니까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탄핵이 부결돼 가지고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해 보세요. 새누리당 될 사람 있겠어요? 될 사람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결되는 순간 새누리당은 완전 녹아내리고 친박끼니 비박끼니 할 거 없이 다 낙선이고 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 거의 과반수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대선으로 가면 문제는 유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문제는 즉각하든지 아니면 탄핵 소추가 부결돼야 돼.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은 탄핵 소추가 결의돼야 돼.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상황이 말하는 것과 실제 자기들의 득실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죠? 내일 무기명 투표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야당이라 그래서 꼭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결시켜서 그다음에 야당이 총사퇴를 하고 국회의원 다시 뽑고 내 임기 끝난 다음에 대선을 하면 문재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내가 만약에 사퇴하면 다음에 될까? 모험이죠. 어차피 인생이죠. 근데 아무튼 재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제 뭐 먹고 살지가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복이 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사정권은 빼고요. 이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이 양반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두 가지를 했어요. 금융실명제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북방외교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김영삼은 뭐 빨갱이 때려잡자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방외교 해가지고 공산국가와 수교를 했고요. 중국과 중공이었지 그때, 그죠? 중공과 뭘 하냐면 수교를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요 결과 이제 중국이 등소병 때문에 뭐가 돼요? 개발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때 이 중국이 개방이 되고 산업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뭐하게 된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IMF를 빨리 벗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즈음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가 거기 옆집에다가 뭐예요? 물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뭐예요? 호황기가 되면서 IMF를 극복했어요. 근데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변함없이 빨갱이 때려잡자 해가지고 북방 외교를 안 하고 동구권하고 수교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잘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일본 애들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도 변함없은 뭐예요? 저성장이었지만 우리는 그때 갑자기 뭐예요? 부흥기를 맞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김대중 이 양반도 잘한 게 있어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게 기억나세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걸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어요. 그잖아요, 그죠? 지금도 변함없죠. 뭐 인터넷 최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나 어떤 정책 없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계 최고의 뭐예요? IT 강국이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김대중 때 벤처기업 육성해가지고 깜빵한 사람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모험적인 사업에 뭐예요? 투자한다 막 이래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세계 초인류의 뭐예요? IT 강국이 됐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때 우리가 뭐예요? 먹고 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기 정치적 철학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래도 국가 민주를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했냐면은 FTA를 합니다. 원래 좌파 분들은 이게 보호무역 뭐 자국 우선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FTA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뭐예요? 뭐 이제 뭐냐면 이제 무역 시장이 벽을 쌓는 그거를 극복해 내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과에 뭘 해요? FTA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개별적 FTA를 최고로 많이 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호황기였고. 근데 문제가 이명박부터 생기는데 이명박 이 양반은 멀쩡히 있는 강을 그죠? 4대 강에 강을 요때부터 힘들어진 거야. 이때부터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FTA니 뭐니 그러니까 이 양반 이거 되게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요. 이 양반도 이거 할 때 데모 엄청 했고요. 그때 당시에 뭐 화염병 날라지고 막 그랬어요. FTA도 그러고 이것도 그렇고 막 깜빡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도 해가지고 근데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뭐 정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뭐예요? 힘든 상태예요. 기억나세요?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치 일본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죠? 일본들은 뭐 잽도 안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삶의 질서도 중국보다 떨어졌어요. 중국보다 더 나쁘고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전 정권이 잘해야 다음 정권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북방 외교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죠? 벤처기업 육성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FTA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그걸 이어받아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얼어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4대 강을 헤쳐서 그렇거든요. 아무튼 정책이 없잖아요. 비전이.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미래 먹거리를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 정권들이 했던 것처럼 비전을 제시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심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말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뭔가 하려나 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 생각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요, 굉장히 공급가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많아요, 그죠?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 너무 많아요. 법무사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공급가인 국가예요. 이게 원래는 유럽도 이런 상태를 겪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게 막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공급이 과잉인 상태가 돼서 힘들어지고요. 그 공급이 과잉됐을 때 뭘 찾아야 되냐면 수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한 게 뭐냐면 식민지 건설이에요. 간단히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 사람인데 의사가 이 둔산동에 500명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00명 중에 몇 명이요? 400명이 미국으로 갔어. 그러면 의사들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들이 공급가인 상태에 버렸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뭐가 필요하냐면 수요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공급을 수요할 때 그게 뭐냐면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막말로 만약에 통일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야. 그죠? 막말로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고, 도로요, 건설회사들 난리 나겠죠, 그죠? 길 닦아야 될 길이 얼마나 많고, 놔야 될 철도가 얼마나 많고, 지어질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양반이 통일대박이라 그럴 때 저는 이 양반이 뭔가 제정신 차렸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믿었거든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처인 북한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최순실이 한 얘기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인구가 어쩌고 해서 많이 애 낳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애를 낳아, 이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먹고 살기가 걱정스러운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해야 돼. 통일해서 이 새로운 뭐가요? 수요처가 생겨야 돼. 그래가지고 이 가행된 이 공급이 뭐 해야 돼? 풀려야 돼. 풀려가지고 막 의사들도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새로운 수요처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양반 통일 대박이라는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우디 젊은들이 사우디에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 지금 공급 과잉 상태이고 이거를 극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드는 또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 4대 강도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수요거든요. 건설회사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멀쩡한 이걸 이렇게 파내면 건설회사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멀쩡한 거 파내는 것보다 통일돼 가지고 북한에 가서 길 닦는 게 더 돈 되잖아요, 그죠? 다리 낳는 게 더 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 우리 원장님도 평양 가서 학원 열면 되고, 그죠? 아버지 가서 학원 열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좀 마지막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김정은을 어떻게 좀 죽이든지. 근데 왜 그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왜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막 흐뭇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보는 시각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면요, 우리나라가 각각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옛날에는 부자 나라였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완전히 개그지 되죠. 우리도 좀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근데? 그죠? 잃어버린 10년은 원래 새누리당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유 아무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씨 대통령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거짓말이라도 747 공항이니 뭐니 해서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난 앞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비전 제시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나 정동영이나 다 뭐였냐면 쟤 나쁜 새끼 얘 처벌하고 쟤 처벌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과거 청산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거가 청산되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이게 뭐 이렇게 거짓말인 거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지만 그래도 뭐 반은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제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기서 박근혜 욕할 때가 아니라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그냥 냅두고 자기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돼.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지금 사회는 요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뭘 제시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박근혜 나쁜 년 어떠니 무슨 뽕을 맞았니 시술을 했니 무슨 비약을 왜 샀니 그 얘기는 다른 국회의원이 할 얘기고 문재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자꾸 뭘 해야 돼요? 비전을 자꾸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죠? 비전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아무튼 막 이민 갈까도 생각도 해보고 예? 품수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아니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지가 좋은 거죠. 아무리 이 양반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양반은 자꾸 과거에 뭐는 나쁘고 남 헐뜯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 양반은 좀 믿으면 안 가지만 그래도 당신을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그러면은 이쪽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믿는 게 아니라 이쪽을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죠? 근데 그거를 자꾸 야당은 자꾸 무슨 이념 논쟁이니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발 좀 비전 좀 제시하라고. 니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건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찍어줄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이 우매하든 어느든 간에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비전을 제시했어요. 다 틀렸지만 다 틀리고 말도 안 되고 그거 개구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동영이나 문재인은 안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도 빨리 정신 차리고 최순실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뭘 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요. 국민 여러분 옛날에 손학규가 멋있는 말 했죠. 저녁이 있는 그죠? 저녁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5년 후에는 세계 몇 대 국가 10년에 몇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막 우리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파워로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걔네들이 자꾸 딴 얘기하네. 166페이지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죠?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회사도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죠? 내후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뀐대잖아요, 그죠? 2020년이요? 그럼 2020년에 상대평가로 바뀌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내년이 이제 2017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따야 돼요. 왜냐하면 봐요.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뀌면 힘들겠죠. 힘들어지면 그만큼 자격적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따야 되잖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미래에 힘들 거니까 안 따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니까. 그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 시험이 상대평가가 되면 자격증이 뭐예요? 귀해질 것이고 자격증이 귀해지면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올라가니까 빨리 따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그 미래보다는 당장 올 시험이 그래도 이렇게 뭐 쉽지는 않았대던데 뭐 이런 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근시안적이기도 한 것 같고 왜 그 빨리 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택가에서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내년에 한번 따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제가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내년에 한번 저도 한번 따볼까 내년에 회계원리 공부하고 저도 한번 해볼까. 저는 진짜 시험은 되게 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마음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뀐다니까 내년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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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그 정책은 결국은 기존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이제 진입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 무슨 지금 아니 지금 수업할 거예요. 이제 166페이지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나오죠. 30분이나 법률의 해석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표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작년 수업 들으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한 가지 예를만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해야 되죠. 의사를 표시한 사람. 듣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의사 표시는 합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인지 계집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고 언제 하게 되냐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을 때 불일치됐을 때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갑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의 뭐죠? 표시. 좀 정확히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냐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 표의자 입장.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개집이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중 뭐가 원칙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갑이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거나 판례 읽을 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뭔 소리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이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표의자 입장이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핵심 판례가 있어요. 167페이지죠? 첫 번째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뭐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까지라는 말은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해석한다는 거죠? 표시행위를. 그럼 결국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의해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뭐라고요?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적 효과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 얘는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언제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럼 다 온 거죠. 자, 보시면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인 거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속마음대로 뭐라고요?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이제 박스 밑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이 나오고요. 의 나오고 적용 범위까지 설명드렸고, 그 적용 범위 밑에 별표 가지고 뭐가 나오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와요. 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더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건 뭐냐면 개집이에요. 근데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상태인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한 것은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죠. 을이 뭘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착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의 개념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아니, 집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계집으로 바뀌게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가 돼요? X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해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니까요. 좀 바꿔보죠.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말로는 뭐라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고요. 을 상대방도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뭘 했냐면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로 바뀌죠? 계집으로 바뀌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교재 판례가 나와 있는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밑에서부터 넘기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7번째 줄을 보시면 꼬바란 글씨 나와 있죠. 오표시 무해 원칙에서 팔사 데모스트라치오 논 노세틱인데 이거는 라틴어인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예컨대부터입니다.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의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까지 넘어갈게요.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갑이 팔고자 하는 땅은 뭐냐면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 적었어요? 을토지라고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은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닌 갑토지라는 사실을 쌍방 모두가 뭐였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A가 팔고 싶었던 땅은요, 뭐예요? 갑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을토지라고.
B도 A로부터 구입하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갑토지.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어요? 을토지. 자, 근데 A가 지금 결국은 갑토지를 팔고 싶으면서 을토지를 팔겠다고 한 건데 쌍방 모두가 갑토지가 매매 대상임을 알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란 얘기고 악이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속마음대로 뭘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갑토지를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또 B의 의사도 B가 사고자 하는 땅이 갑토지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갑토지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갑토지를 팔겠다고 했고 갑토지를 사겠다고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돼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토지를 을토지라고 뭐 했더라도요? O 표시했더라도 매매 계약하는 데는 아무런 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O 표시 무효원칙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전 등기가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말소해야 되고 새롭게 다시 뭘 등기해줘요? 갑토지를 등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계속 보시면 다섯 번째 중요부터입니다.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뭐죠?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고 갑토지를 새롭게 뭐예요? 등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또다시 판례 원본을 다시 한번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까지 핵심 뭐냐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에 의해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원칙.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한 후에도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게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문제 지문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하는 보충적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에 대하여 우선한다 그러면 뭐예요? X. 뭐부터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문 해석은 안 할 거고 박스 밑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자, 기준을 잠깐 보시면 우측에 당사자의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임의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자, 여기다 좀 적을게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일단 당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왠지 이게 민법 1조를 떠올리게 해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한다. 이거와 그 1조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법 해석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요?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이 문제지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 뭘 말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여기서 목적은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를 말하고요.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뭘 가지고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 가지고 해석이 끝났으면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조 공부하면서 사실인 관습이 뭐였죠? 단순한 오랜 관행이 뭐였어요? 사실인 관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아래라는 말을 고향 어디세요? 춘천 오시죠? 경상도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없으니까. 경상도 분들이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아래. 아래 그래, 아래.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서울이 고향인데 아래 하면 자꾸 밑바닥을 쳐다보는데 그 양반들이 아래라는 말을 전라도 분들은 거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래란 말을 잘 써요. 경상도 분들은. 근데 그 아래란 말이 밑이란 말이 아니라 엊그저께 이런 뜻이에요. 막연한 의미의 과거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갔다 왔어? 그러면 아랫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 뭐 갔다 왔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죠? 들어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래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상적 지역에서는 그 아래라는 말이 단 며칠 전, 그죠? 막연한 의미의 과거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된 거예요? 사투리가. 그죠? 사실인 관습이 뭐죠? 해석에 동원된 거죠. 저는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2002년도에. 이제 근데 저는 제가 서울 설천놈이어 가지고 대전 오면은 다 충청도 사투리 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대전 오면은. 근데 놀랍적이죠. 제가 완전 서울 사투리인 거죠. 근데 왔는데 그런 분은 한 개도 안 계시더라고. 그런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진에 있는 대학을 강의하게 돼가지고 당진을 갔는데 그래서 대접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진이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외곽지에 가면 사투리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당진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충청도 와서 사투리라고 느꼈던 표현이 뭐냐면 기야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야? 그러면 기야? 뭐 전화하면서도 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아래란 말도 경상도 사투리지도 몰라. 기야라는 말도 그죠? 그냥 기야라는 말도 사투리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 보면 그냥 기야로 시작해서 기야로 글이라는 뜻이죠. 그죠? 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사투리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기야라 그랬는데 뭔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아주 흔히 쓰는 말이고 진짜 많이 쓰죠. 그죠? 그래, 진짜 많이 쓰더라고. 그래라는 의미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 뭐죠? 해석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관용적 표현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쓰이는 말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흔히 노가다판에서 일본말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씹장,
뭐 십장이란 말도 쓰고 뭐 시다발이란 말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게 십장이란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노가다판에서는 뭐 반장, 우두머리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실인 것이 뭐가요? 해석에 동원된 거죠. 그죠? 자,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면 이제 뭘 가지고요? 임의법규를 가지고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임의법규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신은성실 및 조리라는 말은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고요. 가끔 여기서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냅니다. 근데 뭘 잊지 마시냐면 1번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뭘요?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다.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결국은 뭘 가지고요? 목적을 해석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죠?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와야겠죠? 170페이지. 이것도 원래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첫 이번 강의, 기초 강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법원이 우리나라가 세 가지가 있죠.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죠. 지방법원. 그 다음에요. 재판부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있고 지방법원 단독부가 있고요. 고등법원, 대법원은 다 뭐냐면 합의부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심 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면 2심 법원은 뭐로 가냐면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3심 법원은 어디로 가냐면 대법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1심 법원, 지방법원 단독부면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그래서 지방법원은 항소부라고 있어요. 대전병원 가면. 그 다음에 3심이 빨간색 해야 되겠다. 2심 법원이 합의부로 가고 3심이 어디로 가냐면 대법원으로 가요. 그래서 고등법원은 갈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고등자가 들어가면 센데 한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죠? 특별검사에서 그 윤머씨라는 분이 대전 고등법원 검사였죠. 그게 한직이라잖아요. 그죠? 고등법원 오면은 좀 약간 고등검찰도 맞죠.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재판은 2가지입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해요. 우리 영화 보면은 그렇게 막 증인들 불러놓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실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증인 불러놓고 물어보고 나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판사실에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대법관들은 좀 가슴 아픈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대법관쯤 되면 이렇게 좀 높은 법정에 앉아가지고 그죠? 증인 똑바로 말 못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뭐만 하는 왜?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 맨날 서류만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법정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나올까 말까 하고 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 토시 끼고 앉아서 계속 뭐만 검토하냐면 서류만 검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일도 많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디로 모여요? 대법원으로. 대법관이 지금 몇 분이더라? 16분인가 13분인가? 13분인가? 그러니까 그 13분이 전국에 오는 걸 다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요? 맨날 뭐죠? 바쁘겠죠. 그죠? 아무튼 대부분 뭐만 한다고요? 법률심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1심 법원에서 2심으로 오는 것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심으로 가는 노란색이 뭐죠? 상소 또는 상고라고 해요. 상고죠. 상소. 그래서 항소, 항고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2심으로 가고 상소가 나오면 뭐예요? 대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보시죠.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에 관해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왜 대립한 이유를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행위 해석은 뭐가 아니에요? 법 해석이 아니에요. 그죠? 법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보기 어렵냐면 법률 문제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니까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이해한다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하니까요. 이 상소가 아니라 상고네. 그죠? 다시 한번. 자, 왜 학습이 드렸냐면 법률행위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실 문제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논리적으로 사실 문제로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고 뭐만요?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은 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률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러나 통서는 법률 행위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럼 만약에 통설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뭐로 이해하게 되면 돼요? 법률 문제로 이해한다면 법률심만하는 대법원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상고 이유가 된다는 뜻이고 상고 이유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의사표시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